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요새 한국 영화 사도를 누르고 흥행 1위를 기록했었던 영화 아시죠? 한 기업의 인턴으로 채용된 70세 노인이 지혜와 연륜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영화, 바로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 인턴인데요. 사실 이 영화 이렇게 인기 끌 줄은 아마 수입한 수입사도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이끄는 것,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관심, 특히 고령자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고령의 구직자가 재취업을 해서 인생 2막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퇴 후 재취업하신 분이죠. 먼저 홍희석 씨 연결해서 얘기 직접 들어보죠.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홍 선생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68, 만으로 67입니다. 아, 67이요? 예? 네. 예. 아, 지금 우리 선생님 어떤 일 재취업하셨어요? 아, 친환경 제품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뭐를 생산해요? 예, 샴푸, 린스. 그런 거요? 예.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부서에서 예. 포장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직장
직장 생활을 젊었을 때는 하다가 예. 제가 40대 후반에 이제 개인 사업을 아하. 하다가 저 2008년도에 건강이 당이 와가지고 좀 안 좋아져서 한동안 쉬고 있다가 여기 한 3년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근무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재취업하시니까 어떠세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우선 제가 앓고 있던 그 당뇨를 이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정상 수치까지 약은 먹지만 예. 그래도 정상 수치까지 지금 와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제일 좋다 그게 그죠? 예. 근데 경제적으로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제 그거지만 우선 건강을 찾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동료분들은 우리 홍 선생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제일 직장 내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2살 정도 적은 분들이 5분이 있고 이 회사는 조금 고령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이런 것도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건데요. 저희 회사가 여성 기업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군요. 예. 근데요. 지금 그렇게 젊은 분들하고 일 같이 하면은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면이 조금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생산 여기 관리하시는 부장님하고 차장님이 40대 이제 초반이신데, 일들한테 이제 어떤 체제를 잡기 위한 적이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조금 엄하게 이제 그러니까 애들 가리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지켜오고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대화로다가 많이 해서 한 1~2번 그렇게 일과 시간 말고 외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조금 받아서 이제 회식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대화 같은 걸 하면서 지금은 한 2~3회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관리 감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솔직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회 경험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있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나이 먹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도 하나라도 더 내가 움직여 하려고 하는 일하는 즐거움 같은 거를 조금 안다고 할까요? 이제 나이 먹어서도 이제 일거리가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더 근무 열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더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취업하신 분으로서 이 실버 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선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면은 첫 해에 80%, 그 다음 해에 2년 차 되면 60%, 3년 차 되면 30% 이렇게 정부에서 급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사회적 기업 된 게 작년 5월 달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작년부터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금년에는 이제 60%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정부에서도 좀 확장이라고 그럴까, 이제 확산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해서 하면은 더 많은 기업에서 인원을 더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일 같은 거를 이게 겁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알겠습니다. 눈으로 보일 겁니다 아마. 어쨌든 즐겁게 일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석 씨였고요. 이어서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 연결해서 이 노인 고용, 더 나아가서 한국 고용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노인 취업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몇 살부터 노인 취업이라고 보통 취급합니까? 글쎄요, 65세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은퇴한 경제활동을 은퇴한 그 노인 세대로 일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60세 또 이유를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뚜렷하게 아직 개념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직 없군요. 예, 그 노년층이 최근에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최근에 관심을 모으는 게 베이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고령층이라 해서 예. 50대 중반 이후에 대부분 또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또 그 반퇴 세대다 아니면 이모작이다 그런 식으로 또 불려진 층들이 있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 이제 중고령자, 고령자, 노인 세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령층 일자리, 노령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충분한가요? 뭐 총량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자리가 그리 부족한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오히려 뭐 전 세대의 일자리 문제라 한다면 양보다는 질 문제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층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일을 찾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이후에 또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들이 찾는 일이 매우 좀 질이 떨어진다 해서 뭐 저임금이라든가 취약 근로에 해당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일은 많되 일자리 질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진단들이 많습니다. 질도 질이지만 비정규직이요, 대부분. 그 질이 나쁘다 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된 노인층의 일자리로 그동안 많이 제공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뭐 나이 들어서 일한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만큼 노년층의 빈곤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 이제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노인들이 이전의 노인과는 틀리게 건강 관리라든가 체력이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반퇴 세대라고 불릴 만큼 그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할 의욕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실 노후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 안전망이 매우 좀 미약한 상태죠. 국민연금이라 하더라도 용돈연금이라고 할 만큼 그 은퇴 후에 생활을 좀 그걸로 충분치 않다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일자리를 본인이 나서서 일을 하고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 노인 취업이 많아지는 그런 이유로 주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왜 노년층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냐 여쭤봤는데 예. 사실은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61세까지 이제 고용이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60세까지요. 60세까지요. 만 60세까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61세까지인데 이게 임금 피크제 하면은 사실은 이 노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쪽에서 충분한 수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법적 정년을 연장한 것도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기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지금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정년으로 내년서부터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에 실시가 되는 것인데 법적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사실 60세의 은퇴 후에 뭐 이를테면 5년까지의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예, 뭐 먹고 살아요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은퇴 후에 퇴직금 갖고 자영업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 나오는 이래저래 좀 딜은 떨어지더라도 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로 한 50대 중반부터는 임금 깎인 상태에서 5년 정도 일하다가 예? 5년 정도 붕 뜨다가 이제 65세의 연금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그래서 최근 그 전체 고용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그 중고령자서부터 노인층까지 포괄되어지는 그런 세대의 그 고용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그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도 안 주는 예. 그런 이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많고 예. 제대로 노인들이라고 해서 법도 잘 안 지키는 근로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 점에 이제 정부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양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 질을 잘 관리하고 또 법을 안 지키는 거는 이제 규제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생색내기용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그 노인들의 작업 환경, 이 노동 환경에 개입해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가 고령사회 하는데 말로만 고령사회 어쩌고 떠들지 말고 진짜 이 고령사회에 맞는 일자리 창출 또 이 고령사회에 있어서 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가계대출이 또 늘었네요. 예, 그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가계대출 현황부 자료 보면요. 예. 8월 중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9조 8천억 원 증가했고요. 8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 예. 정체를 통틀어서는 지난 4월 10조 1천억이 뒤를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이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에서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금 취급기간 가계대출의 8월 말 잔액이 773조 1천억 원으로 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8월에 9조 8천억 원이 늘은 거지. 늘은 거고요. 이게 합계가 9조 8천억 원이 아니라는 예, 얘기죠. 네?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가 좀 넘는데 거의 2년 예산이네요, 지금. 예, 답답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참 큰일인데.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예.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충전기 별도 관리에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그러는데 예. 우리 저 최요한 평론가님 보셨어요? 충전기 어떻게 생겼는지? 예?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예. 그래서 미리미리 이게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문제도 제 2차관이 그 컨퍼런스에서 밝힌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폭스바겐을 비롯해 폭스바겐 배기 조작을 비롯해서 지금 디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가중되면서 주가도 전기차 관련돼서 오르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실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국에도 퍼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2017년 5월까지 총 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실정에도 맞고 해외 진출도 가능한 전기차 충전 표준 기술 개발도 나선다고 합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글쎄, 뭐 미리미리 준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들의 뒤통수를 때려온 여의다 검은 커넥션. 검찰이 발본색원에 나섰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치고 빠지기식이 단순했던 시세 조종 사건보다 요즘은 더 치밀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기업의 대주주는 물론이고 유명 증권사, 기관 투자자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극명한 사례가 그 반기문 테마주로 불렸던 CCS 충북 방송이요. 여기선 증권사 직원 출신인 주가 조작꾼 외에도 중견기업의 회장님, 증권사 상무님 다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피해본 거는 공신력, 기관 투자자의 공신력을 믿던 개미 투자자들이죠. 그런데 이게 여의도 증권가의 그런 검은 커넥션이 만연해 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외국계 금융사뿐만 아니라 국내 메이저 금융사까지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미 투자자 손해보고 애꿎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괜히 자기 이름 들먹여주고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30년 전엔 저축만 잘하면 된다고 했고 10년 전엔 주식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을 넘어 금융투자의 시대.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안녕하세요, 구도일입니다. 가을 하늘은 맑은데 친정엄마 얼굴은 손주 보느라 흐리다고요? 좋은 기름 넣고 구도일과 함께 출발! 부모님과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SOE를 채운다는 건 부모님 웃음도 가득 채운다는 것.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8시 33분 46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원효대교 조금 지난 지점 하위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동호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또다시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서는 성산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현재 연대부터 이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체가 되고 있고요. 통일로도 홍은에서 독립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홍지문 터널
터널 부근에서 다시금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넥센이 다시 살아났어요. 예. 그죠? 예. 3차전에서 이기면서 2연패 이제 늪을 벗어난 거죠. 예,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어제 이 3차전, 이 두산과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넥센이 5대2로 승리했습니다. 예. 이 승부의 접점은 이 선발 투수의 맞대결이었었거든요. 넥센의 선발 베네켄 선수 7과 3분의 2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에이스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예. 이 삼진 10개 잡아내면서 위력적인 투구였고요. 이 벼랑 끝에 몰린 팀을 구해내면서 이 넥센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덤으로 굉장한 부수 효과가 있었었는데요. 뭐냐면은 이 베네켄 선수가 8회 투아웃까지 마운드를 지켰기 때문에 이 넥센이 중간 개투 선수를 올리지 않고 곧바로 마무리 투수인 조상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넥센 같은 경우에 이 손승락, 한현희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4차전을 좀 더 여유 있게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확실히 그 넥센은 홈런 군단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어제도 이 3회에 이 서건창 선수, 4회 이 김하성 선수가 솔로 홈런 날리면서 먼저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예.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중심 타선이죠. 이태근, 박병호, 유한준 선수가 이 어제 홈런이 없었고요. 타점도 뽑아내지 못한 것은 좀 여전히 많이 아쉬운데 넥센은 최대 고민이 이 중심 타선의 타격 부진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이 박병호 선수 2타수 1안타, 유한준 선수는 4타수 2안타로 이 타격감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자, 오늘 4차전이 있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2013년 중 플레이오프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 올해와는 정반대로 두산이 넥센에서 2연패를 당한 뒤에 계속 3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넥센으로서는 참 아픈 기억이거든요. 예. 2013년에 이 두산에 먼저 2연승을 올렸다가 이 3연패로 무너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는데 올해는 2013년하고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넥센이 먼저 2연패 당했다가 1승을 올렸기 때문에 과연 2013년에 있었던 이 두산에 당한 3연패의 아픔을 되갚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예. 오늘 4차전은 이 넥센이 양훈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고 두산이 이현호 선수를 내세웠는데 예. 이 두 팀 모두 이 중간 개투를 대기시켜 놓았다가 먼저 선취점을 잡게 되면은 이 승부를 짓기 위해서 중간 개투 선수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접점은 두 팀 모두 선취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팀이 먼저 선취점을 빼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축구 대표팀 자메이카하고 평가전 있었는데 이겼어요. 예, 이 축구 대표팀이 이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이 지동원, 기성용, 황의주 선수가 골을 터뜨렸는데요. 예. 특히 이 지동원 선수 2011년 레바논전 이후에 이 4년 만에 골을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이 원톱으로 출전했던 K리거 이 황의조 선수의 골도 반가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히스토리 뉴스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주말이었었죠. 훈민정음 해례본 이것이 화제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 문화재청이 이걸 헌납하는 대가로 1,0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 2008년경이죠. 상주에 사는 배모 씨가 이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며칠 뒤에 고서적 판매상 조모 씨가 그 해례본은 원래 내 거였었는데 우리 가게에 와서 다른 그 서적을 사가면서 그것도 슬쩍 집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크게 법정 공방은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민사에서는 소유권만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바로 그 고서적 판매상 조모 씨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형사 사건에서는 이 배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유죄를 받아서 1년 정도의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어쨌든 2심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2심 형사상 뭐였었냐면 소유권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절도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했을 때 절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린 겁니다. 결론이 내린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민사는 소유권은 조모 씨에게 있다.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는 절도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렸는데,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형사, 민사 따로따로 노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근데 먼저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예. 이거 어떤 책입니까? 얼마 전에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하면서 간성미술관에서 소장품 전시회를 거기서 했었죠. 예. 잘 안 나오는 물건들인데 예. 저도 가서 봤을 때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섰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감정이 복받쳐서 저게 없었으면 우리 저 한글 창제의 원리와 배경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저거를 찾아서 여태까지 보관해 준 간성 선생에 고맙기도 하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저 같은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값을 따질 수 없는 정말 이제 고마운 물건이고요.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해제와 예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원리로 발음이 나고 어떤 글자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이제 소개를 하고 그에 관한 예문을 달고 이게 이제 해례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성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가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다만 여기에 이제 보관 상태는 더 좋다고 그러는데 더 좋고 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주석을 좀 더 달아놨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는 더 높다 이렇게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판결 보면은 절도는 아니되 소유권은 돌아가신 조모 씨에게 있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러면 소유를 배 씨가 하고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뭐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게 판결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저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훔치지도 않았는데. 절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법원 판결이 훔치지는 나왔고요. 않았는데 네 거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런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판결 대법원에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1,000억 원 내놔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럼 돌려줄 수 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이 집에 불이 났었대거든요. 예? 이 배모 씨네 집에 불이 났어요. 이제 조모 씨한테 갖고 온 다음에 불이 났는데 그래서 이게 뭐 소실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요새 갖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1,000억 원을 요구를 했다. 이거 상당히 좀 이게 좋게 바라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좀 부도덕성인데요.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역사가 굴곡이 좀 심해서 한국에서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유물들은 그중에 도덕적인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저명한 사립박물관들 하다못해 간성미술관의 소장품 중에서도 이게 전부 이제 그분이 전 재산을 기울여서 문화재를 수집했지만 전부 이제 그 정당하게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일제강점기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도굴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업이었어요. 대다수 물건들이 이집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대다수 인물들이 도굴을 통해서 수집이 됐고요.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때 도굴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물건이잖아요. 그걸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입한 것이 그러면 이제 부도덕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와 이제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유명 사립박물관에서 국보급 문화재 수십 점을 이제 도굴꾼으로부터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박물관이라고 해서 차려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다. 그럼 그게 이제 욕을 먹을 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그 판단이 있는 거죠. 그와 뭐 근본에서 다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사실은
간송미술관 간송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간송 선생이 스스로 직접 이제 그 소장자를 찾아가서 당시 돈 10,000원, 요즘으로 한 30억인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 요즘 기준으로 하면요. 사왔다는 설이 있고요. 하나는 한남사림이라고 지금 인사동 통문관짜리에 고서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서적상을 통째로 산 거죠. 당시 그걸 통째로 사는데 한 10만 원이 들었는데 통째로 사고 나서 창고를 뒤져보니까 거기서 그게 튀어나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죠. 근데 뭐 매입 입수 경위를 놓고 보자면 그래서 이제 배모 씨의 입수 경위가 이제 절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그렇게 배모 씨의 주장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모 씨로부터 덩어리째 이제 사왔다. 예. 덩어리째 사온 거에 끼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조모 씨는 이제 덩어리째 사간 건 맞는데 해례본은 거기 안 끼워놨었는데 옆에서 훔쳐갔다는데 이게 그냥 놔뒀는데 가져갔다. 이게 무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다고 저로서는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를 했을 테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문화재 유물 취득 경위의 부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배모 씨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좀 어려운 것이 한국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경우가 되든 30만 원이든 10,000원이 됐든 간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 아니었으면 지금 볼 수가 없는 것들이 그게 굉장한 업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별 관심이 없을 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눈이 일찍 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실제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 언제부터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 수집 광이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도구를 해서 뇌물로 갖다 바쳤죠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들은 그렇게 많이 그것도 사실 전형적인 친일인데 그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많이 구한 그 고려 자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고종한테 또 선물로 줬답니다. 근데 고종이 다시 이제 고종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어디 물건이냐? 당신네 나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렵만 해도 관심이 없었다가 사실 일본인에 의해서 문화재에 관심이 촉발이 된 거죠. 하도 이제 많이 뭐 사냥하듯이 훑어가니까 1905, 6년경부터 일본인들이 비싸게 사간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제 그걸 재산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확산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송 선생이 나중에 나서서 이제 매입하게 됐던 건데 60년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빠져나간 문화재보다 60년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사이에 빠져나간 문화재가 더 많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도굴범들이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재벌들이 마구잡이 파내고 재벌들이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경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보급 문화재의 일반 등록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60년대 말에 가서야 나옵니다. 개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이제 허가나 이제 간섭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간송 선생의 경우에는 뭐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매입을 했든 간에 정말 중요한 민족 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60년대 이후의 컬렉터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이제 도덕성이랄까요? 선각자적 의식이랄까요?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후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배모 씨의 이런 좀 그 태도는 사실 60년대부터 지금껏 지속되어 온 이른바 우리 도굴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발굴된 이런 문화재들에 대한 좀 부도덕한 태도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모 씨네 집이 불이 났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일가에서 진짜 갖고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사실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별도로 이렇게 정말 아주 귀중한 문화재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이 났다. 야 이거 안 탔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 관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서고감 막 온도, 습도 뭐 별거 다 조절해가면서 잘 보관을 하는데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문제죠.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서 자기가 그런 시설을 내서 보존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당한 거고. 뭐 그 정도로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보관 못하고 있으면 그건 부당한 거냐. 이런 관점이 과연 올바른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60년대 좀 그 도굴품을 매입을 해서 도굴품을 매입했거나 뭐 아니면 이제 직접 이제 도굴 조직을 운영했다가 걸린 재벌도 있고 그랬어요. 60년대 10년대에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를 확보해 놓고 잘 보관하고 있으면 돈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온당한 거고
뭐 이렇게 이 사람처럼 그런 걸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할 자격이 없으면 내놔라. 이거 자체가 좀 온당한 거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준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개인이냐,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무수히 많거든요.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잘 보존할 수 있을 거냐 아니냐, 뭐 이거를 따져서 한다면 뭐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처사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은 조모 씨,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소유권 문제로 얘기를 한다면 배모 씨는 소유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 강제 환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만일 말이에요. 소유권마저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러면 이거 뺏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문화재를 예를 들면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 외국으로 빼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것도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보급 문화재의 외국 반출은 이제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좀 시급한 것이 이제 이 사람도 저는 뭐 말로 그럴 것이 아니고 일단 문화재청에 좀 정식 감정과 조사를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급한 거는 진짜 보지도 못했군요. 아직. 그러니까 뭐 보기는 했는데 한번 근데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문화재 전문가들도 뭐 털썩 주저앉았다 할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놀래서. 이건 너무 이제 대단한. 저도 그 해례본 보고 눈물이 쏟아져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쪽 이게 문화재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은 다리가 떨리고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근데 정치인 보고 다리가 떨리고 눈물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거라면 이제 먼저 일단 국보 지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처리가 안 된다면 이제 교섭을 통해서 국가가 정당하게 좀 가질 수 있도록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가격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1,000억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분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성 소장 해례본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을 국보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무가지보라고 하죠.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지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보물이다 이거죠.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매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간성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을 때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이게 소실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험을 들거든요. 근데 보험가액 자체 보험 산정가액이 있어요. 근데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보험사 쪽 내막은 모르지만 풍문으로는 이제 조단위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간성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격은 보험 가격 산정이 조단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도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속의 가치로 보자면은 많이 부른 가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마 본인이 이러쿵저러쿵 이제 그번에 이제 다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애초에는 100억을 불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0억으로 올린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여기에 이제 공분을 살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더군다나 1년간 나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억울한 그런 것도 있고 가족들도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마음고생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가치는 아니죠. 이걸 받으면 내가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만일 본인이 정부에서 1,000억 못 주겠다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방 직후에 좀 컬렉터들 중에서 잘못 관리해서 6.25 동란 중에 그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경교장 김구 선생 살았던 경교장의 원래 주인이 최창학이라고 하는 이제 재벌이었어요. 광산주였는데 이 사람도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서 국보급 청자를 여러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 실수를 해서 깨뜨려 버렸어요. 몇 개를요. 근데 6.25 전쟁 중에 그렇게 피난 가다가 뭐 망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안개도 거친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만끽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